반갑습니다. 몸 건강, 마음 건강의 건강지킴이 임송합니다. 올 한 해가 시작되었을 때 이런 바람들이 있었습니다. 가고 싶었던 곳, 한 곳은 꼭 가봐야지. 만나고 싶었던 사람, 한 명은 꼭 만나야지. 그리고 하기 싫어서 오랫동안 미뤄왔던 것, 시작은 한번 해봐야지. 벌써 한 해의 끄트머리로 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여러분은 가고 싶었던 곳, 만나고 싶었던 사람, 그리고 해야지 하면서 실천을 못 해왔던 것, 혹시 시작해 보셨나요? 만일 아쉬움이 있다면 2019년 아직 시간은 충분합니다. 늦다고 생각하는 지금이 오히려 더 빠른 시작이 될 수 있으니까요. 몸 건강, 마음 건강,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라디오로 생방송되는 오전 11시 유튜브에서 원음방송 또는 몸건강 마음건강 라이브를 검색하시면 실시간으로 방송에 참여하실 수 있고요. 오른쪽 하단에 구독 버튼 누르시면 원음방송의 다양한 컨텐츠들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몸건강 마음건강 인천시 남동구 박경숙 한의원 박경숙 원장님과 함께합니다. 건강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전화주세요. 서울 02-8232-2000번 서울 전화 02-8232-2000번이고요. 문자 상담도 가능합니다. 샵 8970 우물정 누르시고 8970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사진 문자는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됩니다. 시청하실 땐 상담받으실 분의 키, 몸무게, 연세를 적어주시고요. 얼굴 사진이나 아픈 부위의 사진도 함께 보내주시면 더욱 자세하게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몸 건강, 마음 건강. 오늘 미니 강의는 박경숙 원장님과 크론병에 대한 내용으로 함께합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크론병은 어떤 질환인가요? 다소 낯설죠. 네. 예. 크론병은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렇게 이름이 붙어 있는 것은 어떤 특정 질병명이라기보다도 질병에 대해서 붙여진 것보다도 이 질병을 발견한 사람이 크론이어서 크론병 또는 크론씨병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뭐 베체트씨병, 누구씨병 이렇게 붙어 있는 것들이 그렇게 해서 붙여진 이름인데요. 네. 크론병은 안타깝게도 아직 그 원인이 명확하게 밝혀져 있지 않고 그리고 그 일반적으로 많은 분들이 이 질병에 대한 인식의 정도가 낮다 보니까 네. 어느 정도 진행이 되어도 그러니까 심하게 진행이 될 때까지도 이 질병이라는 사실조차 알지 못하고 그러니까 병명도 찾아내지 못하고 고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병을 앓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 병이 왔을 때 그것을 조금 더 일찍 진단을 받을 수 있고 그래야 치료를 방법을 찾아갈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도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오늘 이 강의를 마련했는데요. 사실 크론씨병은 아니더라도 뭐 과민성 대장증후군, 뭐 급성 장염, 장 질환은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장 질환을 앓고 있는 분들이 이 크론씨병으로 이행해 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크론씨병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는 것이 도움이 될 텐데요. 네. 크론씨병이라는 것은 입에서부터 항문까지, 그러니까 입, 식도, 뭐 위, 소장, 대장 이렇게 입에서부터 항문까지 소화기계의 그 점막 어느 곳에라도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염증성 질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 소화기계 점막 어디에서도 발생할 수 있지만 그 중에서도 대장과 소장에 주로 많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이것이 특별한 어떤 치료도 없이 네. 그러니까 치료되는 듯 했다가도 또 재발이 되고 이렇게 악화와 재발을 계속해서 반복이 되는 네. 만성 그 장 질환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이 이제
크론시병의 어떤 특징을 살펴보면 내시경으로 검사를 했을 때 그 염증이 있는 부위가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그냥 다 물러서 이렇게 상한 그런 모양이 아니라 작은 소세지를 이렇게 묶어놓은 것처럼 이렇게 비엔나 소세지라고 하나요? 네. 그런 것처럼 이렇게 묶어놓은 것처럼 또는 물방울이 쭉 연결돼 있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염증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것이 어느 부위에서는 연속적으로 그리고 어디에서는 발생하지 않았다가 또 다른 부위에서 이런 식으로 발생하는 그런 특징도 있고요. 네. 그리고 밖으로 이제 드러나는 특징은 반복적인 설사, 그리고 복통, 열 이런 게 있고 그리고 이제 설사를 자주 하다 보니까 체중 감소가 급격하게 일어나는 네. 이런 특징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게 원인이 밝혀져 있지 않다 보니까 치료법도 사실상 뚜렷하게 없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난치 질환으로 지금 구분되어 있고요. 그런데 이제 재밌는 게 있어요. 네. 이 크론시병이 아프리카라든지 이 개발도상국 이런 나라들에서는 발병이 잘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그 주로 선진국들 그러니까 뭐 서구화된 그 도시들 뭐 미국이나 유럽이나 네. 이런 곳에서 환자의 그 발병률이 현격하게 높게 나타나고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네. 그래서 미국에서는 한 800명 중에 1명꼴로 이 질병을 앓고 있을 정도로 굉장히 심각한 그 사회 문제로까지 와 있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10여 년 전까지만 해도 이런 질병이 잘 없었어요. 우리나라도. 네. 그런데 최근 10년 사이에 이 크론시병이 굉장히 급증을 하고 있는 이런 상태에 있고요. 그리고 성별 특징을 보자면 여성보다는 남성들이 한 2배 정도 많이 나타나고 있고요. 또 안타깝게도 20대와 10대 후반 이 무렵에 집중이 되고 있어요. 네. 그러다가 30대를 지나면서부터는 오히려 이제 크론시병이 잘 발병이 되지 않고 있고요. 그리고 크론시병은 이제 소장, 대장에 주로 많이 발병한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소장만 침범하는 경우가 한 20% 내지 30%, 그리고 40 내지 60%는 소장과 대장을 다 염증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리고 한 15 내지 20%는 대장만 이렇게 염증을 일으키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렇게 크론시병은 어느 국한된 한 곳에만 염증을 일으키는 게 아니라 이렇게 다발적으로 여러 군데 염증을 일으키면서 이렇게 여러 가지 그 통증이라든지 체중 감소 이런 이제 그 나타나는 그 고통의 정도가 굉장히 심각한 그런 질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발병 원인도 정확하지 않으면 이게 서구화된 뭐 그런 나라들에서 유독 발생하는 이유도 모르는 상황인 거죠? 아니죠. 이제 그것을 정확하게 이것 때문이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네. 그러나 이제 유추해서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해볼 수는 있는 것이고 그러면서 이제 그 대책이 네. 또한 강구가 될 수 있는 것이죠. 네. 그러면 어떤 증상을 구체적으로 보이나요? 네, 앞에서도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렸지만 이제 그 크론시병의 초기 증상 그리고 가장 일반적인 증상은 만성적인 설사와 복통 이것이 가장 주된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설사라고 하니까 우리가 뭐 음식 한 번 잘못 먹었을 때 이렇게 설사하는 것처럼 네. 한 번 하는 것이 아니라 심할 경우에는 하루에도 막 10번, 11번, 뭐 15번도 이렇게 하고요. 네. 그리고 그걸 하루가 아니라 여러 날 계속 반복이 되는 거죠. 그리고 배가 아픈 정도가 너무 심해서 아예 허리를 펴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심한 복통을 수반하게 되고요. 네. 물론 이제 처음부터 그렇게는 않겠지만 그것이 조금만 진행이 돼도 이렇게 복통이 심하게 호소를 하고요. 그리고는 이렇게 설사를 반복하다 보니까 체중 감소가 일어나는데 체중 감소가 1kg, 2kg가 아니라 5kg, 10kg, 15kg가 막 그냥 며칠 사이에 한 달 사이에 이렇게 쑥쑥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급격한 체중 감소가 있다라면 그것은 병원을 바로 내원을 해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그 성인들 같은 경우에는 급격한 체중 감소가 일어난다면 어떤 위암이라든지 암의 가능성을 둬야 되는데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체중 감소가 심할 경우에 그리고 설사를 동반했을 경우에는 이제 크론시병을 의심해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가장 일반적인 그 현상으로서는 만성적인 설사와 복통, 체중 감소. 그런데 이제 그거 외에도 몸이 뭐 기운이 없이 막 빠진다든지 아니면 하열, 그러니까 대변을 통해서 막 피를 그러니까 피설사를 하는 거예요. 그런 현상, 그리고 열감이 있고 염증이 있으니까. 그다음에
이제 항문에 막 그 타는 듯한 어떤 통증 네. 이런 것들이 수반되기도 하고요. 그 외에도 이제 피설사를 하다 보니까 그 헤모글로빈이 부족해지면서 빈혈이 오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뭐 복부 팽만감은 당연하고 구역감이 들게 되고 뭐 구토 이런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복부에 혹이 만져지는 경우도 있어요. 네. 만지면 이렇게 덩어리지고 그리고 만지면 굉장히 아프고 이런 특징들이 나타날 수 있는데요. 크론시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그 가장 공통되게 그 고통을 호소한 게 있다면 크론시병 환자의 96%가 복통을 호소를 해요. 그다음에 한 81% 정도가 체중 감소 그리고 76% 정도에서 설사를 호소하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증상들이 이제 이 크론시병의 어떤 초기 증상 아니면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 복통이나 뭐 설사나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괴로울 것 같은데 여기에서 그럼 더 심해질 수도 있나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크론시병이 진단이 어렵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냥 막 설사하고 열이 나고 그러니까 그냥 장염으로 생각을 해서 막 병원에서 이제 치료를 받는 네.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제 그러는 사이에 이제 막 피가 쏟아지고 이러다 보니까 빈혈이 오고 막 영양실조가 와서 이제 몸무게가 15kg, 20kg 빠지고 이런 상황에까지 가야지만 크론시병을 진단받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네. 그리고 또 이 염증이 소장하고 대장하고 연결되는 그 부위의 염증이 가장 심해요. 그러다 보니까 우측 하복부에 이제 통증이 심하니까 네. 이걸 맹장염으로 아. 오인을 해서 맹장 수술을 하다 보니까 이게 단순한 맹장염이 아니네, 크론시병이네. 이렇게 이제 진단을 받고 수술을 하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크론시병을 치료를 하게 되는 이런 경우가 많은데요. 이렇게 이제 진단이 어려워지다 보니까 이제 굉장히 심한 상태에서 발견이 되고 그래서 초기 증상에서 이 합병증으로 넘어가는 그 기간도 굉장히 짧은 시간에 나타날 수 있다는 게 이 특징이에요. 그래서 초기 증상만 해도 사실 하혈이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요. 네. 심각한데 이제 이 상태가 이제 좀 더 지속이 되다 보면 장에 염증이 생기니까 이제 그 장 점막에 그 윤활액이 없어지고 탄력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이제 장 점막이 약해지니까 구멍이 뚫리는 거예요. 아. 그래서 장과 장 사이에 또는 장과 복막 사이에 또는 그 드문 경우지만 장과 방광 사이에 네. 그리고 심지어는 장과 질 사이에 이렇게 구멍이 생기기도 해요. 그렇게 이제 구멍이 생기다 보면 사실은 이제 그 장 속에 있었던 어떤 오염 물질이라든지 세균이 복막으로 이렇게 다른 장기로 전이가 되면 이제 옮겨가면서 급성 복막염을 일으키고 폐혈증으로 갈 수도 있는 이런 심각한 상태로도 갈 수 있고요. 그 외에도 이제 농이 잡히는 거예요. 염증이라는 것은 그냥 얼굴에 발적이 되거나 물집이 생기거나 이런 정도도 다 염증이라고 하는데 네. 그 염증이 심해져서 이제 막 고름이 차는 거예요. 고름이 차면 그때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복부에서 혹이 만져지는 거예요. 막 이렇게 만져질 수도 있고 배를 눌렀을 때 밀어낼 정도로 이제 누르는 것 자체를 참을 수 없을 만큼 심한 그런 복통이 오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구역감이라든지 이런 현상이 생기기도 하고요. 이렇게 농양이 생긴다든지 아니면 그 누공 구멍이 뚫린다든지 이런 현상이 합병증으로 나타날 수 있는 첫 번째 모습이고요. 네. 두 번째는 장이 폐색이 될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장 점막이 약해지다 보니까 그 얘네들끼리 서로 붙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장이 이제 폐색이 된다든지 네. 아니면 장 자체가 좁아진다든지 이런 현상이 있을 수 있는데 이것은 그냥 폐색이 되면 또 나머지 부분 정상적으로 활동할 것 같지만 그게 아니거든요. 하수구가 막히면 위로 역류를 하잖아요. 네. 그것처럼 이 장이 폐색이 되면 그 통증이 어마어마하게 심하게 밀려오는 건 기본이고 이게 사람이 거의 뭐 정신을 차릴 수가 없을 정도로 이제 뭐 구역감이 생기고 이런다든지 아니면 이제 배가 뒤틀린다든지 이런 이제 느낌의 그 고통을 호소하게 돼요.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이제 병원을 찾게 되면 그 폐색된 부분을 이제 절단을 한다든지 네. 이런 수술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 크론시병이 있다는 것은 일단 장점막이 전체적으로 염증이 생긴 것이고 이렇다면 그 점막이 약해질 것은 당연하기 때문에 네. 이 장폐색이 올 수도 있다라는 걸 미리 가정을 하고 그래서 항상 장 마사지를 해준다든지 네. 운동하는 것을 게을리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배가 너무 아프니까 자꾸 누워 있으려고만 하고 그냥 안정을 취하려고만 하는데 그렇게 되면 오히려 계속 장의 운동성이 떨어지기 네. 때문에 이제 이 장폐석이 더 올 수가 있어요. 그리고 가족분들이 그러니까 본인은 운동을 하려고 애를 써야 되고 가족분들은 이게 장 마사지를 수시로 해줄 수 있다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올 수 있는 것이 항문 주변의 질환이에요. 그러니까 뭐 치루라든지 네. 치열이라든지 뭐 이런 질병을 말하는 건데요. 크론시병의 그 크론시병을 앓고 있는 환자의 3분의 1이 알고 보면 이미 그 이제 대장 그 항문 외과라고 하나요? 거기에서 수술 경험이 있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냥 단순 치질인 줄 알고 수술을 했는데 수술을 하면서 보니까 이제 그 또는 수술을 그 당시에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것이 단순한 치질이 아니라 이제 크론시병이었던 것을 이제 뒤늦게 알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처음부터 이런 병이 오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소장에 침범한 분들은 항문 질환이 비교적 적게 오는 편이에요. 네. 그런데 이제 대장 쪽으로 크론시병이 침범했을 경우에는 이렇게 항문 질환이 동반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합병증이라고 했을 때는 이제 누공이 생긴다, 농양이 생긴다, 또는 장폐쇄, 또는 장협착, 또는 이렇게 항문 질환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항문 질환이 생겼다면 일반 치질하고는 다르게 그냥 뭐 잘라내는 시술 갖고는 당연히 안 될 것 같고 막연히 굉장히 치료가 어려울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그 제가 이제 최근에 치료를 해보니까 그 생각보다 치료가 잘 돼요. 그러니까 그 안에까지 있는 염증은 약물이 거기까지 도달하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쉽지 않은데 항문 근처에 있는 그 질환들은 치료가 잘 되니까 이렇게 가까운 병원에 한의원에 내원하셔서 치료를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진단이 어렵다고 하셨는데 그럼 진단은 어떻게 하나요? 네, 이제 진단이라는 것이 뭐 급성 장염인지 뭐 궤양성 뭐 대장염인지 도대체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는 이제 그 여러 가지 검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혈액 검사도 하고 배변 내 그 이제 세균 배양 검사 이런 것도 하게 되고 그다음에 대장 내시경, 위장 내시경, 그다음에 뭐 조영술, 뭐 CT 촬영, MRI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한 가지 한 가지씩 배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질환을 정확하게 그 진단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보니까 네. 아 이것을 통해서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야. 이렇게 하나하나 이제 배제를 시키다 보면 아 그러면 이것은 크론시병이라고 할 수밖에 없어. 이런 식으로 진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예. 원인이 확실히 밝혀지지 않았다고 하셨는데 이게 유전이 되거나 유전에 의해 발병할 수도 있나요? 네, 이제 이게 유전적인 질환이다라고 보는 견해들도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크론시병을 앓고 있는 그 환자의 친척들 중에 네. 크론시병이나 장 질환을 앓고 있는 그 비율이 그 일반인에 비해서 20배 내지 30배 정도가 높은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어요. 20, 30배요? 네. 그러니까 이를 두고 이제 이런 결과를 놓고 본다면 이건 유전적인 소인이 있는 것이 아니냐 이제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그것은 의심일 뿐이지 네. 사실상 이 실제로 그 크론병이 유전적 요인이 있다는 그 확실한 증거는 발견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크론시병은 그 입에서 항문까지 이 소화기계 점막에 나타날 수 있는 만성적인 염증 질환이라고 했잖아요. 네. 그러면 그렇다고 봤을 때 그 소화기계에 집중해서 나타나는 질환이기 때문에 제가 보는 견해는 이것은 음식 습관과 굉장히 깊은 관련이 있다. 저는 이제 그렇게 보는데요. 네. 그러니까 유전적인 얘기를 하다가 왜 음식 얘기를 하나 이제 이런 생각도 들겠지만 그 당뇨를 얘기할 때도 그런 네.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당뇨가 유전성이 있다, 네. 가족력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 유전자를 통한 어떤 유전보다도 생활 습관이나 식이 습관
그것을 공유하기 때문에 똑같은 생활 습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 같이 당뇨를 앓고 있는 경우가 많다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것과 마찬가지로 그 유전적인 소인이라는 것은 결국 어떤 집안에서 자주 먹는 그 음식들이 서로 비슷하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어떤 가족 아니면 특정한 사회, 그 특정한 집단, 여기에서 그 먹는 음식 습관이나 생활 습관 이런 것들이 비슷하다 보니까 그 무리에서 크론시 질환이 잘 일어나고 있지 않나, 이제 이렇게 보는 견해가 있고요. 저도 이제 그 생각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그렇다면 유전적인 요인이 전부가 아니라면 네. 이제 다른 요인을 찾아봐야 되는데, 그것이 이제 한의학에서는 타고난 어떤 체질과 연관성이 굉장히 깊다고 봐요. 그 타고난 체질, 유전하고는 별개로 각각의 사람마다 네. 이제 타고나는 체질이 있잖아요. 그것이 이제 사상 체질로 본다면 그 소음인과 소양인이라는, 소양인, 뭐 태음인, 태양인 이렇게 체질로 나누기도 하는데요. 네. 그러니까 몸이 냉해지기 쉽고 그리고 소화기가 자꾸 쉽게 약해질 수 있는 그런 체질이 있어요. 네. 그런 분들이 바로 그 소음인과 태음인이라는 체질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분들인데요. 이 분들은 이제 평소에, 그러니까 소음인, 태음인, 음체질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평소에 몸이 굉장히 차가워지기가 쉬워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그 음식을 먹으면 소화를 잘 못 시키고 설사를 한다든지 이런 장질환을 일으키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이런 소음인과 태음인의 체질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이제 차가운 음식들을 자꾸 반복해서 먹다 보면 하복부가 점점 냉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염증이 좀 더 생기기 쉬운 그런 환경으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이제 소음인과 태음인들이 이런 이제 크론시병으로 이행할 확률이 이제 훨씬 더 높다, 이렇게 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소음인과 민이냐 태음인이냐 이런 체질을 떠나서 그냥 일반적으로 어떤 음식 습관이라든지 이제 생활 습관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도 있겠는데요. 그 서두에 아프리카나 어떤 이렇게 발달이 조금 더딘 나라에서는 이 질병의 발생률이 좀 낮다고 했잖아요. 네. 이것을 원인을 어디에서 찾냐면 그 서구화된 도시 문화의 특성 중에 하나가 바로 냉장 문화가 발달했다는 것. 네. 그래서 냉장고를 많이 사용하는 이런 그 문화에서 이 질병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런 원인을 찾을 수가 있고요. 네.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냉장고가 생기면서 이제 여름철에 먹던 과일도 1년 내내 먹을 수 있고, 네. 그러니까 여름철에 먹는 과일은 대부분 성질이 차거든요. 뭐 수박이라든지 참외라든지 뭐 이렇게 물이 많은 과일들. 네. 근데 그걸 저장했다가 겨울에도 먹고, 또 채소도 겨울에 여름철 채소를 겨울철에도 먹는 거예요. 1년 내내 채소를 먹으니까 좋을 것 같은데 네. 사실은 그 계절마다 어떤 특징이 있는데 그 찬 음식을 겨울에도 막 먹다 보니까 사람의 몸이 자꾸 차가워지는 거죠. 네. 냉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그 냉장고 문화가 발달한 것이 크론시병과 어떤 연계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보는 견해들이 있고요. 또 하나는 그 이제 어떤 계절과 맞지 않는 생활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겨울철에 막 미니스커트를 입는다든지, 그리고 여름철에 지나치게 냉방을 세게 틀어놓는다든지 이러다 보니까 심지어는 여름철에마저도 그냥 그 더위와 우리가 네. 맞닥뜨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 계속 몸을 차가운 상태로만 가는 거죠. 이런 환경들이 우리 몸을 자꾸 차가워지게 하면서 이제 장질환을 일으킬 수 있는 환경으로 가는 것이고요. 그 외에 이제 인스턴트 식품의 대중화. 그러니까 인스턴트 식품이라는 것이 이제 첨가물이나 방부제 같은 것들이 들어갈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인스턴트 식품은 기본적으로 식이섬유의 함유량이 거의 없고요. 네. 이러다 보니까 그 장에 있는 노폐물들을 배출해 주거나 장내 유익균들이 잘 살 수 있도록 그 유익균의 먹이가 될 수 있는
이런 그 영양소들이 별로 들어있지 않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장 질환이 많이 생겨날 수 있는 이제 그런 문제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외식의 문화가 발달하다 보니까 실제로 이렇게 발효 음식들을 네. 집에서 많이 먹을 수 없는 거예요. 네. 예. 그래서 그 인스턴트 식품을 먹지 않더라도 이제 조미료가 가미되어 있거나 이제 주로 끓인 음식 이런 것들만 먹다 보니까 이제 장내 환경이 점점 미생물이 살 수 없는 환경으로 바뀌어져 가고, 그러니까 염증이 생겼을 때 그것을 극복하기 어려운, 그러니까 가벼운 염증이 생기면 치료하고 또 치료하고 이렇게 되는데 그 염증이 반복이 되면서 나중에는 이제 내 몸 스스로 그걸 감당할 수 없는 상태로 가면서 크론시병으로 이행한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소양인과 태양인, 이 양의 체질인 분들은 크론병에 잘 안 걸린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나요? 네, 이제 일정 정도는 그렇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태음인과 소음인들처럼 그 양기의 활동이 부족해지기 쉽고 이런 분들은 이제 몸이 차가워지면서, 그러니까 크론시병이라는 것이 쉽게 말하면 냉성 염증 질환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소음인이나 이제 태음인들은 이런 냉성 염증 질환인 크론시병을 앓는다면, 네. 소양인이나 태양인들 같은 경우에는 물론 크론시병이 뭐 전혀 발병하지 않는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네. 비교적으로 이분들에게는 크론시병보다는 크론시병과 증상은 굉장히 유사한데 서로 다른 질환인 궤양성 대장염, 이런 것들이 발병하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궤양성 대장염은 증상은 비슷함에도 불구하고 그 냉성이라기보다는 열을 동반한 그런 염증성 질환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분들에게는 그 열성 염증 질환 중에 하나인 뭐 위염이라든지 위궤양이라든지 뭐 식도염이라든지 이런 질환이 또 발병이 잘 되기도 합니다. 그러면 태음인이나 소음인 같은 음의 체질의 분들은 좀 따뜻한 성질의 음식을 많이 드시는 게 네, 좋나요? 맞습니다. 그게 정답입니다. 그래서 이제 장이 많이 차지거나 이제 설사를 자주 하는 이런 분들은 음식 중에서 단맛이나 매운맛의 음식을 많이 섭취하는 게 좋아요. 보통 많이 드시지 말라고 하는데. 네, 그러니까 단맛이라고 하니까 막 설탕을 듬뿍 넣어서 드시는 그런 것이 아니라 네. 그 천연의 음식 자체가 가지고 있는 오미라는 게 있거든요. 매운맛이냐, 짠맛이냐, 단맛이냐, 쓴맛이냐, 뭐 이런 구분을 했을 때 네. 음식 자체가 약간 단맛을 가지고 있는 이런 음식들이 소화기를 편안하게 해주는 이제 그런 성질이 있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파인애플 같은 것들이 소화기 약하신 분들한테 도움을 주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매운맛이라고 하니까 뭐 불닭 이런 것처럼 자극적인 그런 음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네. 양파라든지 마늘이라든지 대파라든지 이런 아린 맛, 매운맛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알리신이라든지 유황아릴 성분을 가지고 있어서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하나의 팁을 드린다면 청양고추라든지 고춧가루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매워서 음식을 네. 할 때 사용하지 말아야 될 것 같은데, 이것을 먹을 때 바로 넣어서 먹으면 굉장히 매운맛이 나는데, 이 청양고추나 청양고춧가루를 음식에다 넣고 탕을 끓일 때 오래 끓이면 네. 그냥 자극적인 매운맛은 없어지고 속을 따뜻하게 해주는 그런 맛으로 변해요. 그래서 그렇게 활용할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장이 차거나 설사를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약간 단맛 또는 매운맛, 따뜻한 성질의 그런 음식들을 드시는 게 좋겠고요. 그래서 뭐 차가운 성질을 가진 음식은 피하는 게 좋겠죠. 그리고 이제 쓴맛이라든지 수분이 많이 함유된 그런 것보다는 수분이 많이 들어있지 않은 과일이나 채소를 먹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수박보다는 네. 뭐 바나나, 복숭아 이런 것들이 이제 좀 따뜻하고 수분이 비교적 적게 들어있는 이제 그런 과일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네. 그리고 이런 어떤 음식의 종류를 떠나서 소화기가 약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튀긴 음식은 이제 절대 금물이고요. 그러니까 내가 장이 안 좋다, 그러니까 크론시병 진단을 받지 않았더라도 장이 편하지 않고 소화기가 편하지 않다라면 기름에 튀긴 음식은 드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고기를 먹더라도 기름기가 많은 음식은 피하는 것이 좋겠고요. 이제 쪄서 먹는다든지 이렇게 드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뭐 생선을 드시더라도 기름에다 튀기거나 구워서 드시는 것보다는 찜솥에다 쪄서 이런 식으로 드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치료는 어떻게 하나요? 서양의학에서는 사실 뭐 특별한 원인도 치료 대책도 없다고 보면 돼요. 네. 그래서 그냥 이제 설사를 하니까 지사제를 쓰거나 이제 염증이 있으니까 소염제, 그러니까 항생제, 또는 스테로이드제 이런 것들로 잘 되지 않을 때 이제 면역 억제제를 들어가기도 해요. 이렇게 이제 그 원인 치료가 아니라 이제 대증 치료를 하게 되는데, 그리고 뭐 이제 장 폐색이나 뭐 누궁이 심해졌다든지 할 때에는 이제 절단하는 이제 그런 수술을 하기도 하는데요. 네. 그래서 사실은 이게 장폐색이 되고 막 여러 질환이 생겼을 때 수술을 한다 이러니까 굉장히 전문적인 치료 같지만 사실은 이 장 일부를 또는 전체를 잘라내고 나면 그 장기는 다시는 나한테 돌아오지 않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심해질 대로 심해져서 이걸 잘라내는 그런 치료가 아니라 그것을 예방하는 치료를 하는 것이 이제 중요한데요. 그런 면에서 저는 한의학적인 치료가 굉장히 큰 장점을, 그러니까 강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당장 지금 염증이 심해진 상태에서는 이제 해독 치료라든지 그 한약을 통한 이제 관장요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쓰게 되고요. 그리고 한약을 이제 투여를 하더라도 발효 한약을 써서 네. 이제 그 약물로 인한 어떤 치료 효과와 아울러서 그 장내 미생물들이 좀 더 잘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그런 치료를 함께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급할 때는 이런 치료를 하고 이제 그 급한 상황이 아닌데 평소에 네. 이제 관리를 할 때에는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것, 그리고 소화기를 편안하게 해주는 그런 약물들을 통해서 이제 치료를 하게 되고요. 중요한 것은 이런 치료에만 매달리고 내가 일상생활을 그냥 하던 대로 한다면 절대 치료가 될 수 없는 것이 크론시 질환이에요. 네. 그래서 이것은 끊임없이 반복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평소에 그러니까 찬 음식은 딱 끊고 따뜻한 음식, 그리고 몸을 따뜻하게 하는 것, 그리고 찬바람도 함부로 쐬면 안 돼요. 항상 따뜻하게 옷을 입고 이렇게 다니는 습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실제 치료 사례가 있으신가요? 이제 치료 사례가 있기도 한데요. 이상하게 정말 20살 초에 오더라고요. 그래서 한 여학생이 그 학교도 다닐 수 없을 만큼 설사를 너무 많이 하니까 그래서 휴학계를 내고 이제 치료 받으러 오는 경우였는데 네. 이제 이 친구 같은 경우도 치료가 잘 되었었고요. 이제 최근에 치료를 하고 있는 친구가 또 21살 된 청년이 있어요. 근데 이 친구가 정말 크론시병의 전형적인 증상으로 네. 처음에 막 배가 아프고 설사를 하고 막 이러다가 나중에는 막 피가 섞여져 나오고, 그러니까 피설사를 하니까 처음에는 뭐로 생각을 하냐면 그 치질이 네. 터져서 피가 새는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해서 큰 질환이 아닌 거라고 생각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막 검사를 받으러 다녀도 병명은 나타나지 않고 그렇게 3개월을 고생하는 사이에 체중이 30kg가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네. 군대 면제도 받게 되고 이제 난치질환 등록이 되고 이제 병원에서는 이제 더 이상은 이제 치료 방법이 그러니까 면역 없어서 면역 억제제를 갈 수밖에 없다. 이제 평생 면역 억제제 맞으면서 생활하는 방법밖에 근데 없다. 면역 억제제가 정말 면역이 억제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 서양의학에서는 이것을 자가면역 질환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면역계가 교란을 일으켜서 그 정상적인 그 장 점막을 자꾸 공격해서 염증이 일어나는 것이다. 그래서 그 면역을 억제하는 것으로 그렇게 치료를 하는데 네. 이제 저는 견해를 좀 달리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 면역이 계속해서 정상적인 그 작용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그것이 점점 심해져서 나중에는 이제 염증이 생겼는데도 그것을 치료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간 것이 오히려 이제 이 크론시병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면역을 이제 튼튼하게 다져간다는 개념으로 가면 이 크론시병이 치료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이제 면역 억제제를 맞을 수밖에 없다라는 진단을 받고 이제 어머님이 어떻게든지 그 상황은 이제 피하고 싶어서 내원을 했는데 처음에는 정말 복통이 너무 심해서 그냥 허리를 자체를 펼 수도 없고
예, 피설사를 오래 하고 이제 음식을 아예 거의 섭취를 하지를 못하다 보니까 빈혈이 심해서 입술이 하얗게 된 네. 그런 상태였고요. 그랬었는데 이제 치료를 하는 과정에서 한 달 정도 그 약물요법과 관장요법과 여러 가지 이제 음식요법과 이제 그렇게 다양하게 치료를 하면서 이제 그 염증이 다 가라앉아서 이제 배를 만져도 통증이 전혀 없고 아직 체중이 늘어나진 않았지만 정상적으로 이렇게 걸어 다니면서 운동할 수 있고 밥을 먹을 수 있고 이 정도까지는 이제 치료가 되었어요. 물론 앞으로도 좀 더 조심해야 되고 지켜봐야 되지만 이제 치료를 하는 동안 이제 충분한 교육을 통해서 이제 그 재발되는 것을 막고 이렇게 지속된다면 완전히 치료가 되는 것도 저는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오늘 크론병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원장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미니 강의 오늘은 박경숙 원장님께서 크론병에 대해 자세히 강의해 주셨습니다. 미니 강의 함께 하시면서 궁금한 점 있거나 오늘 주제와 연관 없더라도 평소에 건강 상담 받고 싶었던 분들 전화 주세요. 본인 증상은 물론 가족이나 지인의 증상도 상담 가능합니다. 서울 전화 02-823-2000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는데요. 몸 건강, 마음 건강이 라디오로 생방송되는 평일 오전 11시부터 정오 사이에 전화 열어두고 있습니다. 문자로도 상담 신청 받고 있는데요. 문자 참여는 샵8970, 우물정 8970입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건강한 행복을 만나는 시간, 여러분은 지금 WBS 원음방송 건강상담 프로그램 몸건강 마음건강 함께하고 계십니다. 날이면 날마다 찾아오는 시간이 아닙니다. 약이 되고 복이 되는 꿀같은 건강정보 튼튼보감 시간입니다. 오늘 주인공은 고등어입니다. 고등어는 건강에 어떤 도움을 주는지 원장님께 여쭤볼게요. 원장님, 고등어가 어떤 도움이 되나요? 네, 고등어는 전 국민의 생선이죠. 네. 많은 분들이 이제 좋아하고 많이 드시는데요. 이 등푸른 생선의 대표 주자가 또 고등어이기도 해요. 네. 이 등푸른 생선, 특히 이 고등어에는 가장 많이 들어있는 게 그 오메가3라는 지방산이에요. 네. 이 오메가3를 이제 영양제로도 많이들 드시는데 이 오메가3라는 것은 그 뇌의 구성 성분 중 하나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뇌세포와 그 뇌신경의 활성화에 이제 도움을 주는 물질로 알고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오메가3 지방산은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뇌신경을 활성화시키고 뇌세포를 활성화시키는 기능을 하는데 그런데 자연적으로 합성은 되지 않아요. 그래서 반드시 음식을 통해서 섭취해야 되는 그런 지방산인데요. 이 필수 지방산이 이 고등어에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뇌세포가 활성화가 되기 때문에 머리를 많이 쓰는 분들, 특히 뭐 공부를 하고 있는 학생이라든지 수험생들, 그리고 치매가 걱정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많이 드시면 이제 좋겠고요. 그리고 오메가3는 무엇보다 한마디로 설명한다면 그 혈관의 염증을 개선해 준다. 이렇게 이해하면 굉장히 쉬워요. 네. 그러니까 혈액을 맑게 하니까 혈중의 콜레스테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낮추어서 그러니까 고혈압이라든지 뭐 동맥경화라든지 이런 것을 예방해 줄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고요. 네. 그리고 혈액순환이 잘 되다 보니까 눈 건강에도 굉장히 큰 도움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얘가 혈액을 맑게 하고 뭐 그 고혈압을 예방한다 했는데 고등어를 짜게 드셔요. 그러면 그 효과를 좀 감소시키겠죠. 고등어를 드시되 좀 심심하게 이렇게 드신다면 그러면 이제 그 혈관 질환 예방과 그리고 이제 혈액이 잘 가지 못해서 어떤 질환들이 오는 것들을 예방하는데 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정말 오메가3가 우리 몸에 좋다라는 얘기는 들었는데 실제로도 정말 다양한 뭐 기능과 성능이 있는 것 같은데 네. 고등어에는 또 그 밖에 어떤 성분들이 있나요? 고등어는 이제 단백질 그리고 뭐 비타민, 칼륨, 칼슘, 이런 철분, 이런 영양소들이 무기질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풍부하게 들어있고요. 무엇보다 이 고등어에 비타민 D가 많이 들어있어요. 네. 그러니까 가을철, 겨울철로 가다 보면 그 햇볕을 쬐일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들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람이 좀 우울해지기가 쉽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비타민 D 하면은 골다공증만 생각하는데 골다공증뿐만이 아니라 이 우울감이 오고 불면증이 오기도 쉬워요. 그런데 이 고등어에 비타민 D가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가을철과 겨울철로 들어갈 때에는 이 고등어를 많이 드시면 그렇게 뭐 불면증 있는 분들, 골다공증 있는 분들 이런 분들한테도 예방에 도움이 되겠고요. 그리고 칼슘, 철분 이런 성분들이 많다 보니까 그 이제 뼈가 그 성장을 많이 해야 되는 어린이들 그리고 뼈가 약해서 고민이 되는 분들 이런 분들에게도 도움이 많이 되겠습니다. 네. 주의사항 같은 건 없나요? 아무래도 이제 고등어가 필수 지방산뿐만이 아니라 이제 지방이 많이 들어있다 보니까 그 필수 지방산을 섭취하기 위해서 너무 많이 먹는다든지 이런 것들 피하는 것도 좋겠고요. 여기에는 그리고 그 이제 핵산이 많이 들어있고 많이 들어있다 보니까 네. 피하실 분들이 있어요. 아. 그러니까 통풍 환자라든지 네. 그 아토피 환자, 두드러기 이런 분들은 오히려 등푸른 생선을 드시면 그 증상이 좀 더 심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좀 피하시는 게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좀 상하기가 쉽기 때문에 좀 신선한 걸 이제 드셔야 된다는 것. 그리고 기생충도 얘가 많이 살아요. 그래서 꼭 웬만하면 끓여서 드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원장님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튼튼보감 오늘은 고등어에 대해 전해드렸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건강상담 시작해 볼 텐데요. 건강상담은 체질이나 상황에 따라 개인차가 있을 수 있다는 점 미리 말씀드립니다. 상담 전화 서울 02-823-2000번입니다. 몸건강, 마음건강은 TV와 라디오를 통해 방송됩니다. 원음방송TV는 스카이라이프 채널 187번, KT올레TV 239번, SKBTV 309번, LGU+, 278번, 딜라이브 239번, CJ헬로 238번, 현대 HCN 549번, 제주 KCTV 375번, 금강방송 796번입니다. 라디오는 서울 경기 FM 89.7, 부산 경남 104.9, 대구 경북 98.3, 광주 전남 107.9, 전북 충남 지역은 97.9MHz로 청취하실 수 있고요. 원음방송은 스마트폰으로도 만나실 수 있는데요.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원음방송 검색하시면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수고 많으십니다. 네, 본인 상담이신가요? 저희 신우 상담이에요. 아, 네. 키, 몸무게, 연세 다 알고 계시나요? 네. 키는 164고요. 네. 연세는 76세고요. 네. 그 다음에 몸무게는 69.8이에요. 아, 네. 지금 제 옆에 박경숙 원장님 계십니다. 편하게 상담 받아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수고 많으십니다. 예. 예, 저는 상담하고 싶은 내용 말씀드려도 돼요? 예, 말씀하세요. 근데 복생시 있는데 네. 이렇게 걸으면 아프시다고 그래요. 예. 다른 치료는 아니 그 다른 질병은 없으신가요? 발목 그냥 단순히 발목만 아프신가요? 예, 근데 당뇨가 있으시더라고요. 뭐 예. 인슐린 뭐 무슨 주사를 맞으신다고. 아, 인슐린 주사를 맞고 계시군요. 예. 그리고 이제 거기 이제 삐어서 그걸 오래 놔둬서 네. 그렇다고 하시고, 그다음에 운전할 때 액센트 갑자기 확 밟을 때가 있잖아요. 네네. 그때 조금 약간의 이렇게 사고 아닌 사고처럼 이렇게 예, 하시는가 봐요. 그래서 그렇게 아프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수술은 무서워서 못하고 제가 보기에 한의원에서 침막하면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예. 그래서 전화를 드렸어요. 알겠습니다. 일단 그 이제 네. 지금 인슐린 주사를 맞고 계시다는 것은 혈당 조절이 잘 안 돼서 그러니까 당뇨가 이제 꽤 오랫동안 진행이 되었다라는 걸 의미하거든요. 그런데 원래도 이렇게 우리가 발목을 삐끗하거나 다쳤을 경우에 그것이 잘 치료가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치료를 받으면 좋은데 대부분의 경우가 그러니까 몇 번 치료를 하다가
웬만큼 이제 이렇게 딛고 다닐만 하면 치료를 더 이상 안 받고 그냥 놔두다 보니까 그러면 우리 몸에서는 그 자연 치유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한 70% 정도까지는 좋아지다가 이 정도면 쓸만하다 그러면 내 몸이 그냥 거기에 적응을 해버려요. 네. 그런 상태에서 발을 자꾸 사용하다 보니까 이제 조금만 무리가 가면 다시 아프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운동선수들 같은 경우는요. 치료를 한번 받기 시작하면 이렇게 비틀어도 저렇게 비틀어도 펄쩍펄쩍 뛰어도 하나도 안 아플 때까지 그렇게 치료를 받으세요. 그런데 일반인들은 그렇게 치료를 받지 않다 보니까 그것이 그냥 잠재적으로 계속 남아있으면서 이제 이렇게 점점 더 안 좋아지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렇게 일반적인 경우에도 발목을 한번 다치고 나면 잘 낫질 않아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당뇨가 있는 분들은 혈액순환이 잘 되질 않아요. 그래서 당뇨 합병증으로 왜 사지 그 괴조증이 오는 분들도 있고 그러다는 거 알고 계시죠? 이렇게 혈액이 잘 가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것이 회복이 훨씬 더디고 치료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일단 거기로 혈액이 잘 가야지 그게 이제 통증이 개선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집에서 족욕을 한다든지 마사지 요법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는데 다만 주의할 것은 지금 당뇨 환자분이시기 때문에 그 감각이 좀 떨어져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너무 뜨거운 물에다 하지 마시고 적절한 온도에다가 족욕을 이렇게 하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한의원에 내원하시면 일반 침만 맞는 것이 아니라 그럴 때에 녹용이라든지 사독이라든지 이런 약침을 통해서 그 인대나 근육을 좀 강화시킬 수 있는 그런 약침이 있어요. 그래서 약침과 더불어서 침을 맞으시면서 집에서는 그 이제 복숭아뼈 그 주변으로 마사지를 해준다든지 족욕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치료를 한다면 일정 정도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텐데요. 그 발목 통증을 떠나서 당뇨 자체를 잘 관리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수술하면 어떨까요? 그것은 제가 상황을 정확하게 모르니까 판단은 할 수가 없지만 일단은 한번 이렇게 침 치료를 한번 받아보시고 이렇게 해도 안 된다 하면 그때 결정하셔도 늦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거기 조금 뭐 제가 봤을 때는 한의원에 가서 좀 침 맞고 좀 좋다는 거 좀 하면 제 기분이 좋아질 것 같은데 그렇게 한번 해보는 것도 네,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전화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몸 건강, 마음 건강. 몸 건강, 마음 건강 오늘은 박경숙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원장님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엔 한의사 박정민 원장님과 함께 할게요.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